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윤영관 교수입니다. 오늘 굉장히 방대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그러는데 1시간 정도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을 저는 시간 낼 수 있으니까 넉넉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저는 이제 전문가의 입장에서 이렇게 제가 보는 견해를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이 자유롭게 학생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입장이다.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어떤 정치적인 견해나 정치적인 소속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저는. 그리고 오로지 그 국제정치학을 공부하는 사람, 또 한때 실무에서 일을 했었던 사람의 어떤 경험,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느낀 점들, 그리고 제가 공부해온 점들을 여러분과 함께 진솔한 어떤 그런 마음 자세로 이렇게 나누고자 하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게 마음을 좀 열어주시고, 그러니까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오늘 말씀드리는 이슈들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정치화가 되어 있어요, 한국에서는. 근데 저는 그 정치화 되기 이전에 그거를 이렇게 벗어버리고 완전히 학자적인 입장에서 분석가의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토론이 생산적이고 좀 더 이렇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전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제목은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2020년대 국제질서의 격변과 한국의 전략, 이렇게 잡아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야말로 격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격변. 때로는 제가 국제정치학을 한 40년, 저기 대학교 때부터 하면 한 50년, 50년 했을 건데 오늘날처럼 이렇게 격동하는, 요동치는 그런 시절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너무 아슬아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격변이라고 하는 말을 여기다 썼었는데 그 내용을 이제 하나씩 이렇게 같이 짚어보면서 생각을 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순서는 한국의 지정학적인 딜레마와 당면한 도전들, 두 번째로는 도전받는 자유주의 국제질서, 세 번째는 우크라이나 전쟁, 네 번째는 미중 대결, 중국의 딜레마,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북한 위협,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외교가 나아갈 길, 물론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런 순서로 쭉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이런 강의를 할 때 항상 보여드리고 시작하는 게 뭐냐면 지도입니다. 지도. 이게 동북아시아 속에 한국이 위치하고 있는 그런 지도인데요. 오른쪽 하단에 이제 한반도, 갈라진 한반도가 있고 그 옆으로 거대한 이 중국이 자리 잡고 있고 그 위쪽으로 노란색에 그 러시아 대륙이 펼쳐져 있고 또 한반도의 동쪽에 동해, 여기 이제 붉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동해가 있고 또 바다 건너 태평양 건너서 미국이 있습니다. 여기 지도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근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느냐 하면은 한번 주변 국가들을 좀 보시자는 얘기예요. 여기 중국의 경우에는 인구가 14억이라고 그러니까 한국을 5천만으로 잡으면 28배 인구는, 땅덩어리는 한국의 한 100배, 왜냐하면 한반도에 50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정도의 크기, 경제력으로는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이죠.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북쪽에는 러시아가 세계에서 가장 땅이 큰 나라죠. 이제 과거 소련의 후신인 셈인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의 어떤 그 당사자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동쪽에 일본이 있는데, 일본이 한 10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세계 경제력 2위였는데, 그때 이제 중국한테 이제 따라잡혔죠. 그래서 이제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입니다. 그리고 바다 건너서는 이제 미국이 있는데, 미국은 그야말로 경제력 1위, 그 다음에 그 군사력 1위. 경제력보다도 군사력이 1위하고 2위 차이가 격차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군사 대국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지도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독특합니다. 한반도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그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처해 있는 입지가, 지리적인 입지가 굉장히 독특하다. 어떻게 독특하냐?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가지고 지도를 펼쳐놓고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 이런 나라를 찾기가 힘듭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작은 나라인데, 반도인데, 대국들로만 둘러싸여 있는, 네 나라가 다 세계에서 1, 2, 3, 4등 하는 대국들만으로 둘러싸여 있는 나라는 찾기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는 독특하다. 그 중에서도 한국은 더 어떤 의미에서는 독특하죠. 왜냐하면 분단이 되어 있는 작은 반도의 남쪽이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게 우리 한국이다라고 하는 거죠. 네, 한국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강조를 해드리냐면은, 가끔 국제 문제나 외교 문제를 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어떤 분들은 이러한 입지에 있는 한국보다는 유럽의 오스트리아, 또는 뭐 그 카나다, 이런 나라들에 더 맞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다. 바꿔서 얘기를 하자면은 현실감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죠. 어떤 이슈를 놓고 볼 때 철저하게 한국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텐데, 그게 아니고 저게 과연 한국적인 시각일까 하는 게 아니고 그 애매모호한 어떤 그런 자기가 몸담고 있는 땅의 어떤 독특성과 역사와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은 일반론적인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걸 제가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지도 속에서 보신 그 내용에서 우리가 끌어낼 수 있는 그 메시지는 뭐냐면, 일단 대국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그 다음에 그 대국 중에 두 나라는 대륙국가고 두 나라는 해양국가입니다. 기본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는 대륙국가, 일본과 미국은 해양국가인데, 이런 나라들은 제각각 그 부 또는 권력의 그 소스라고 얘기할까요? 이게 다르죠. 대륙국가는 땅에 있고 해양국가는 바다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세력들은 역사적으로 항상 이렇게 부딪혀 왔습니다. 19세기에 영국이라고 하는 해양국가와 러시아라고 하는 대륙국가가 서로 경쟁을 쭉 해왔던 것처럼, 그런데 이런 일이 한반도를 둘러싸고서도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제국주의 시대 때 일본이 한국을 지배할 때에, 한반도를 지배할 때에 그때 상황이 정말 그 한국의 지정학적인 딜레마를 그대로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들이었습니다. 청일전쟁. 일본이 이제 그 메이지 유신 이후에 국력을 집결을 해가지고 산업을 발전시키고 군사력을 강화하고, 그런 다음에 다른 서구의 제국주의 국가들처럼 식민지를 찾는데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조선처럼 더 적합한 데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조선을 먹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여기에 청나라가 이제 관여가 되는 거죠. 당시에 1894년에 동학혁명이 있었고 그때 조정이 그 동학군을 제대로 진압을 못하니까 청나라 군대를 불러들이고 거기에 이제 일본이 노리고 있다가 개입을 해서 청일전쟁이 터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일본이 승리해가지고 이 두 대륙 국가 중에 하나를 제꼈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국가는 러시아가 되죠. 정확하게 10년 후에 1904년에 전쟁을 해가지고 러시아마저도 제압을 하죠. 그래서 이제 러일 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거칠 것이 없는 거죠. 거칠 것이 없기 때문에 이 1905년에 을사늑약을 체결을 해서 이 외교권을 박탈을 하고 5년 후에 한반도를 합병을 하고 해서 이제 그렇게 됐던 거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1945년 상황인데요. 그때가 아주 참 복잡합니다. 1945년은 2차 대전이 끝나가던 이제 그 시절이었는데요. 이미 유럽에서는 전쟁이 끝났어요. 그래서 히틀러나 무솔리니가 다 항복을 하고 전쟁이 끝난 상태인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전쟁이 어디냐면은 태평양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미국하고 싸우고 있었는데 당시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 질게 뻔한데도 불구하고 일본 사람들이 뭐 가미까지 특공대네 뭐 해가지고 그냥 그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면서 미군의 살상을 가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러시아에게 그때 이제 소련이죠. 소련 측에 대해서 뭐라고 욕을 하느냐? 우리 유럽에서 함께 싸웠지 않냐? 연합국으로서. 그래서 그때 이제 같이 싸웠던 게 미국, 소련, 이제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한 편이 되고, 그다음에 독일, 이태리, 무솔리니, 그다음 파시스트 이제 히틀러 이런 쪽이 한 팀이 되고 해가지고 서로 맞붙어서 싸운 거죠.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같이 협력해서 싸웠으니까 동아시아에서도 좀 당신네들이 참전을 해달라. 그래서 북쪽에서부터 좀 이렇게 일본군을 갖다가 공격해가지고 밀고 내려오면 우리는 남쪽에서 올라가고 해서 빨리 항복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요구를 하는데 끝까지 스탈린이 어떤 의미에서는 같은 연합국이지만 골탕을 먹이고 끝까지 기다리고 안 들어가 개입을 안 합니다. 개입을 안 하다가 미국이 급기야 8월 초에 7월 말인가 8월 초에 원자탄 실험을 해서 성공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원자탄을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투하를 해서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승기를 잡은 거죠. 그렇게 되니까 그때까지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고 있던 소련이 부랴부랴 선전포고를 합니다. 일본을 향해서. 그러면서 만주 쪽에서 막 밀고 내려오는 거예요. 일본 관동군을 갖다 이렇게 이제 제압을 하면서 밀고 내려오는데 그 속도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래서 며칠 내에 한반도 전체를 갖다가 이제 소련군이 장악하게 생겼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38선이 생긴 겁니다. 미국 쪽에서 38선을 제시를 하고 이걸 소련군이 받고 해서 그때 분단이 돼가지고 지금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게 지금 오늘날의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 과정을 살펴보면은 분단이라고 하는 것도 미국이라고 하는 해양 세력, 소련이라고 하는 대륙 세력 간의 어떤 그 영향권의 경쟁, 이거의 파산물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미소 냉전도 그렇고, 그 다음에 6.25 전쟁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도 그렇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지정학적인 딜레마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1894년도에 오스트리아의 그 일간 신문 데어 플로라고 하는 그 신문에 실린 만평인데요. 한 컷짜리 만평인데 여기 오른쪽 보시면은 그 사무라이 같죠? 복장이 일본 사람이 토끼의 귀를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왼쪽에는 청나라 복식을 한 중국 사람이 앉아서 토끼의 꼬리를 잡아당기고 있는데 그 토끼의 등에는 희미하게 코리아라고 영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게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이제 이렇게 묘사를 한 거였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오늘날까지 이제 분단이 지속이 된 채 이제 역사가 흘러왔는데 2023년 오늘날의 한국이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본격적으로 이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은 오늘날의 상황은 이 위협받는 자유주의 국제 질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유주의 국제 질서라고 하는 게 있어 왔는데 그동안에 이것이 위협받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위협을 주고 있는 그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슈들이. 첫 번째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두 번째가 미중 대결의 심화, 세 번째가 북한 위협, 이렇게 세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한반도의 입장에서. 자유주의 국제질서라고 하는 게 뭐냐, 이 뜻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거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2차 대전 이후라고 하는 설도 있고, 또 2차 대전이 아니고 1991년 소련이 망한, 그러니까 탈냉전 이후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유주의 국제질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프린스턴 대학의 존 아이켄벨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거는 2차 대전부터 미국이 주도한 질서다. 또 시카고 대학의 미어샤이머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 그 사람은 그게 아니고 탈냉전 이후부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 내용은 세 가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정치 측면에서는 영토 주권이나 자결권을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된다. 국가와 국가들 간에. 아무리 큰 나라 작은 나라 국력의 격차가 있고 그래도 힘이 세다고 무조건 작은 나라의 영토를 침범을 하거나 작은 나라의 국민들이 스스로 결정한 정치 체제나 외교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공격을 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영토 주권이나 자결권이라고 하는 게 규정되어 있는 게 바로 유엔 헌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자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여러 국가들이 힘이 크던 작던 간에 상관없이 평등한 그런 기초 위에서 모여서 합의한 사항을 준수해 나가자라고 하는 게 일종의 다자주의 정신이죠. 그러니까 다자주의의 반대말은 뭐겠어요? 힘으로 우격다짐으로 그냥 집어먹고 공격하고 하는 그런 질서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아주 바람직한 거는 한국 같은 강대국이 아닌 나라 입장에서는 다자주의 정신이 철저하게 지켜지는 국제질서, 이게 우리한테 유리하겠죠. 그게 아니고 힘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 하면 우리한테 무척 불리하겠죠. 왜냐? 한반도 주변에 대국들이 둘러싸고 있으니까. 바로 한반도가 일본에 먹혔던 것도 바로 힘이 지배하는 제국주의 시대 때 그런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은 세상이 그나마 다자주의 원칙이 지켜지다가 요즘에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힘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으로 향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스럽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국제정치 측면에서는 그렇고, 그 다음에 국제경제 측면에서는 시장 원리에 기반해서 자유무역을 하고 노동이나 자본이나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이동하게 하자. 개방성입니다. 그런 질서를 만들자라고 하는 거였죠. 바로 이런 정신에 입각해가지고 가트라든지 WTO라든지 이런 이제 세계은행 이런 IMF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던 거죠. 네 번째로는 국내 정치 차원에서는 인간의 가치, 인간의 고귀한 가치를 존중하는 그런 정치를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를 존중하고 인권을 존중하고 민주주의를 해가자 하는 그런 일종의 그 국제 질서가 이 세 가지 요인이 함께 결합이 되어 있는 게 자유주의 국제 질서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최근 한 10여 년 전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심지어는 트럼프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굉장히 그 어떤 그 민주주의의 룰에 잘 합당하지 않은 그런 정치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폴란드나 이 헝가리나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졌었던 건데, 결정적으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작년 2월 24일이죠. 이게 이제 굉장히 그 중요한 타격을 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기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 대해서. 왜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중요한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한국이 굉장히 못 사는 최빈국이었습니다. 최빈국 상태에서 지금 세계 경제 10위 대국까지 올라왔죠. 그 다음에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었던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지금 최근 한 6, 70년간 살았던 세상이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아니고 룰이 있는 국가들 간의 질서가 아니고 약육강식에 마치 구한말 때처럼 제국주의 힘센 나라들이 멋대로 하는 그런 세상이었다 그러면 과연 그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불가능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제력 성장과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해준 환경이, 국제적인 환경이 바로 자유주의 국제 질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중요한데, 또 하나 이유는 뭐냐면은 경제적으로도 개방된 경제 체제, 개방된 국제 경제 시스템 안에서 세계화의 흐름을 타고 무역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온 겁니다, 한국 경제가. 만약에 그게 아니고 보호주의고 폐쇄적이고 어떤 그런 무역 체계였다 그러면 불가능했겠죠. 세계 10위권까지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자유주의 국제 질서라고 하는 게 추상적인 먼 나라 얘기가 아니고 사실 한국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 대한 도전, 첫 번째가 러시아 요인인데, 아까 말씀드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입니다. 푸틴은 기본적으로 이 러시아 제국의 영광을 되찾고자 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2005년에 소련 제국의 붕괴는 20세기 최대의 지정학적 재앙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서방 세계에서는 찬성할 수가 없는 얘기죠. 왜냐하면 서방 세계의 관점에서는 소련이 공산주의를 벗어나가지고 이 시장 경제를 도입하고 민주화가 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삶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지만, 어쨌든 푸틴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러시아 제국의 영광을 되찾기 위한 일종의 프로젝트가 장기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2008년에 조지아를 공격을 했고, 2014년에는 크리미아를 공격을 했고, 그 다음에 2022년 2월 24일에는 우크라이나를 전면 공격을 했고, 그 다음에 타겟은 어디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동구권 국가들의 초미의 관심사고 무지하게 지금 신경을 쓰고 있어요. 어느 정도로 지금 경계를 하고 있느냐, 겁을 먹고 있느냐. 150년 전통의 중립을 유지했던 스웨덴마저도 중립을 버리고 나토에 가입 신청을 하고 있고, 이 핀란드는 이미 가입을 했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유럽 국가들은. 2022년 2월 22일,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침공 이틀 전에 유엔에 안보리 이사국, 비상임 이사국이었습니다, 당시에. 케냐의 대사가 마틴 키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은, 만일 러시아와 같은 방식으로 민족, 인종, 종교적 동질성으로 국가를 수립하려 했다면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프리카에서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지속되었을 것이다.
아프리카인들은 현재의 국경에 만족해서가 아니라 평화라는 더 위대한 것을 원해서 러시아처럼 행동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신랄한 비판이죠. 러시아에 대해서.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지도 보시면 아프리카 지도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죠. 직선이에요. 국경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서방의 제국주의 국가들이 식민지 통치 오래 하다가 이제 거기서 이 식민지를 독립시키고 이렇게 나가야만 되는 상황에서 자기들 멋대로 국경을 갖다가 협상을 해가지고 그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직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살고 있는 소수민족들의 어떤 역사나 전통이나 인종이나 이런 건 깡그리 무시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로 그 역사, 민족, 이런 종족 이런 것들을 놓고 우리가 같은 종족끼리 뭉쳐야 되겠다, 같은 역사를 가진 공동체를 회복을 해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했더라면 지난 수십 년 동안 아프리카에는 계속해서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아프리카 사람들이 지금 현재 국경이 좋아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가치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러고 있었던 거다라고 하는 얘기죠. 나토의 동진이, 나토가 자꾸 동쪽으로 팽창을 해가지고 러시아를 자극을 해서 전쟁이 터졌다라고 하는 입장을 러시아의 푸틴이나 중국의 시진핑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논리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 우리가 한국 사람입니다. 그죠? 한국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죠? 일제 36년을 지배를 당했던 그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6년 지배가 너무너무 원통하고 지금도 억울하고 그런 상황인데 그런 행동을 자행했던 일본의 논리가 바로 세력권 논리예요. 강대국들의 세력권, 영향권을 갖다가 팽창하려면 조선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런 논리를 우리가 인정해 주는 꼴이 돼버려요. 만약 이 세력권 논리를 갖다가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아까 지도에서 보여주신 그런 위치에서 그런 역사를 경험을 한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대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논리다. 아무리 강한 나라라고 해서 그 작은 나라라고 해서 작은 나라의 그 국민들이 정말 어렵게 무거운 결정을 한 것이 우리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선택하겠다. 그 민주주의 아래에서 살고 싶다라고 선택을 했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종의 서방 국가들하고 가까워지고 하는 건데 완전히 장기에서 졸처럼 이 대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그거는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침략을 한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이 유엔 헌장에도 규정이 되어 있는 게 뭐냐면은 무력을 가지고 국경을 변경하려고 시도하지 말아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시도를 러시아가 했는데 그거를 인정을 해주면 어떤 결과가 되느냐. 6.25 때 남침한 북한의 행동을 합리화해 주는 결과가 돼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유엔의 어떤 그런 정신에 위반되는 거고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정면으로 위반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볼 이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요인입니다. 중국이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대한 중요한 이제 도전인 측면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입니다. 이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이렇게 굉장히 변해왔는데 이 변해온 거를 우리가 이해를 쉽게 하시려면은 이 네 가지 숫자를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어요. 1950년, 1972년, 2008년, 2018년입니다.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1950년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전쟁이 터졌고 중국이 개입을 했습니다.
개입을 해가지고 미국과 중국이 완전히 적대 관계가 돼서 서로 싸웠던 그런 때죠. 그 1950년부터 미국과 중국은 적국이었기 때문에 미국은 냉전 체제에서 중국을 포위하고 압박하는 그런 전략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제 무대에서 고립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1972년에 22년 후에 닉슨 대통령이 베이징, 북경을 방문을 합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죠. 서로 원수 국가들의 그 수도를 방문한 거니까. 그때 미국의 대중국 포용 정책이 시작이 됩니다. 대중국 포용 정책이 시작이 되고 그 포용 정책이 언제까지 지속이 되느냐? 바로 5년 전 2018년까지 지속이 됩니다. 왜냐? 2018년 트럼프가 등장을 해가지고 중국에 대한 포용 정책을 완전히 폐기 처분하고 대결 정책으로 나갑니다. 중국은 우리 그 적국이다라는 식으로까지 인식이 바뀌게 됩니다. 그 전에는 중국은 협력해야 될 파트너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완전히 2018년 인식이 바뀌고 정책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 네 숫자가 중요한데 그럼 2008년은 뭐냐? 2008년은 세계 금융위기가 터진 해죠. 이게 금융위기는 대개는 그냥 뭐 멕시코라든지 태국이라든지 이런 그 지역에서 터져가지고 한 몇 개월 후에 수습이 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스케일부터가 다르고 세계 자본주의의 어떤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미국 뉴욕의 월가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이게 전 세계로 확산이 돼서 수년 동안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됐었죠. 바로 이러한 사건이 2008년 벌어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단순한 경제 위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이슈로 등장을 합니다. 왜냐? 중국의 파워가 막 커졌어요. 중국의 경제력이 1년에 10%씩 막 이렇게 30년 동안 성장을 하니까 이게 엄청난 사건이죠. 그 인구 뭐 몇천만 명도 아니고 이 10억, 14억 되는 인구의 대국이 연평균 10%씩 30년을 성장한다. 이거는 상상하기 힘든 그런 사건입니다. 이게 간단하게 경제적인 성장으로만 그치겠어요? 역사에 그런 적은 없어요. 그런 식으로 권력이, 경제력이 성장을 하면 항상 뭘 요구하느냐? 그 다음부터는 정치입니다. 정치적인 영향력, 군사적인 영향력을 강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대국과 갈등 관계가, 긴장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긴장 관계를 제대로 외교를 통해서 풀어내면 평화가 오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전쟁이 터집니다. 1차 대전이 전형적인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1차 대전은 1871년 비스마르크 주도하에 독일이 통일이 됩니다. 독일이 통일된 다음에 아주 지금 중국이 그래왔던 것처럼 굉장히 급성장을 합니다. 파워가 그냥 막 일취월장을 하면서 커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아주 현명한 외교가가 있었어요. 오토 폰 비스마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뭐를 간파를 했느냐? 우리 독일이 이렇게 통일된 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경제력이 성장하고 파워가 커지면 분명히 주변 국가들은 경계를 하고 두려워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두려워하는 그 주변국들이 서로 연합을 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독일을 포위하려고 할 것이다. 이거는 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굉장히 로우 프로파일로 아주 능란한 외교를 펼쳤죠. 비스마르크는. 그래서 자기네는 이 유럽의 평화를 원하고 아무런 식민지에 대한 욕심도 없고 이런 식으로 내세우면서 굉장히 이 로우 프로파일로 외교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변국들을 안심시켰던 거예요. 그런데 1890년 아주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기존의 황제가 물러나고 새로운 젊은 황제가 등장을 했는데 이 사람이 좀 미숙한 사람이었어요. 그 비렐름 2세라고 하는
왕이 그 황제가 취임을 하고 나서 그 나이든 그 이 재상을 그냥 완전히 잘라버렸어요. 귀찮다 이 얘기죠. 내가 이제 앞으로 다 할 거다라고 하면서 외교를 하는데 굉장히 과시하기를 좋아하고 그 독일이 이만큼 컸기 때문에 국제 무대에서 그 정도의 행세를 해야 되고 그 정도의 대접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때부터 유럽 정치가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 아주 혼란스러워지고 그래가지고 이 서로 싸우고 경쟁했던 세 나라가 뭉쳐요. 결국은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이 세 나라가 뭉쳐가지고 결국은 독일에 맞서게 돼서 1차 대전으로 터지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그러한 사건이 보여주는 것처럼 기존의 대국과 상승하는 어떤 대국이 서로 긴장 관계를 형성하고 서로 대결하는 국면, 이게 굉장히 위험한 국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바로 그 위험한 국면에 살고 계십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기존 대국에 중국이라고 하는 상승 대국이 도전하기 시작했고 미국은 대결 정책으로 완전히 바뀌었고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2005년에 전쟁이 난다라고 미국 공군의 이 장성이 그 메모에다가 쓰고 2017년에 전쟁이 터진다라고 2015년이죠. 2015년에 전쟁이 난다라고 하는 25년 또 2027년에 전쟁이 터진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정도로까지 지금 위태위태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성장하는 대국과 기존의 대국 간의 관계가 긴장 관계를 형성하는 사례는 많았어요, 역사적으로. 그런데 미국 하버드 대학의 그램 앨리슨이라고 하는 교수가 지난 500년 동안 그런 사례 16건을 갖다가 분석을 했더니 16건 중에 딱 4건만 평화로 끝나고 12번은 전쟁으로 끝나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책이 아주 히트를 치고 한국에도 번역이 돼가지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세상에서 살고 계시느냐? 미국과 중국 간의 전쟁이 터질 확률이 그 사람의 분석에 따르자면 75%인 세상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어떤 의미에서는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살고 있다. 근데 이 그래프는 중국이 미국을 어떻게 빨리 추격을 했는가 하는 것이죠. 1980년에 미국 GDP의 6%밖에 안 된 나라가 2020년에는 70%까지 따라잡은 겁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따라잡았던 것이죠. 시진핑 주석이 등장을 하면서 2008년 이후에 아까 제가 한 가지 빼놓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단순히 경제 위기만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안 했는데 그때 당시에 중국 사람들이 보건대 이제 미국의 시대는 지나갔다. 이제 중국이 전면에 나서야 될 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 직후에 터진 사건들이 그렇습니다. 당시에 미국은 중국에다가 1조 7천억 달러의 빚을 지고 있었어요. 1조 7천억 달러에 해당하는 미국 재무부 채권을 중국이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중국이 빌려준 돈 위에 미국 경제가 지탱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중국 지도자들이 보기에 이제 중국이 이만큼 컸으니까 우리도 전면에 나서자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었던 것 같다. 왜냐? 2009년, 2010년 들어가가지고 중국의 외교가 굉장히 공세적으로 변합니다. 예를 들어서 매년 미국이 대만에다가 무기를 판매를 해왔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주 강한 반발을 하고요. 과거와는 달리. 그 다음에 달라이라마가 워싱턴을 방문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을 하는 톤이 옛날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식으로.
그 다음에 2009년 말에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기후변화 협상이 벌어지는데 거기에서 이 그 미국이 주도하는 선진국 그룹에 대결해가지고 중국이 개도국 그룹들을 갖다가 끌고 이렇게 맞부딪혔어요. 그래서 정면으로 충돌을 한 그 사건이 바로 코펜하겐 기후변화 협상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렇게 공세적인 태도를 취하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도광양해를 내팽개치고 중국이 전면에 나서서 미국에 도전하기 시작한 거는 시진핑 때부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시진핑은 2012년 당 대회에서 이 중국몽, 중국의 꿈이라고 하는 그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2049년까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로 대붕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등소평이 후배 중국 지도자들한테 물려줬던 전략 지침, 도광양해죠. 그러니까 이 때를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죠. 내부로 실력을 쌓는 데 집중하고 때를 기다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로지 경제 발전에만 매진하고 외교 전면에 나서서 미국한테 대들거나 미국과 경쟁하거나 그러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지침을 지켜왔는데 시진핑 정부 들어서서 그 지침을 버리고 분발 유의, 떨쳐 일어나 할 바를 한다라고 하는 굉장히 적극적인 전략으로 나가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언론 지상에서 많이 접했던 그런 프로젝트들이 나오는 거죠. 1대1로 유라시아 대륙을 중국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연결해가지고 통합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시진핑 주석이 부주석 때도 그랬고 주석 때도 그렇고 똑같은 얘기를 반복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태평양은 넓어서 미국과 중국을 다 품 안을 수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동안에는 태평양의 주인 노릇을 했던 게 미국인데 우리도 태평양에 진출해서 당신들하고 함께 이 경쟁을 하겠다. 이런 일종의 선언이죠. 그러면서 아시아에서의 지역 패권을 노렸고, 그러면서 다자외교를 펼쳐나갔습니다. 그래서 국제기구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증가시키고 상하이 협력기구나 브릭스나 이런 기구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고, 또 이 자기네들하고 뜻이 맞는 이 아까 말씀드린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반대하고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를 반대하고 권위주의적인 어떤 그런 자기네들의 모델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고, 또 미국 주도가 아니라 다극질서, 여러 극들이 여러 개가 있는 그런 질서를 원하는 러시아하고 힘을 합쳤다. 그래서 이제 긴밀한 협력 관계를 과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재미있는 거는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그 공세적인 외교로 들어가면서 자기네들의 힘을 과시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비스마르크가 했던 거하고 정반대되는 그런 전략을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주변국들이 경계를 하기 시작하고 미국 쪽으로 자꾸 달려가는 거죠. 일종의 그런 파워의 그 로직인데, 그 로직을 알고 있을 법한데 굉장히 그렇게 공세적인 과시적인 외교를 하고, 수가 틀린다 그러면 자기네 경제력을 동원을 해가지고 강압 외교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도 사드 제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한 9번을 이런 그런 그 제재를 다른 나라를 향해서 하는 그런 외교를 펼쳐왔습니다. 근데 이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 대한 이 그 도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중국이 이제 예를 들자면은 이 남중국해 여기에서 국제 상설 중재재판소가 당신네들의 주장은 국제법적인 근거가 없다라고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갖다가 자기네 영유권, 자기네가 영유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이 일종의 그 국제 질서에 대한 도전인데, 이거는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 대한 도전은
미국 바깥에서만 그렇게 온 것이 아니고 사실은 미국 내부적으로도 이게 올라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미국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정치적인 효과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부의 불평등 배분이 심화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 조금 이따가 그래프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게 뭐냐면 세계화입니다. 이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거는 경제 영역에서 시장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정부는 뒤로 빠지고 규제를 완화하고 이런 주장을 했던 거죠. 그런 맥락에서 세계 경제가 통합되고 금융이 통합되고 그랬죠. 그걸 세계화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세계화의 논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교 우위죠. 그러니까 우리가 못하는 거는 남의 나라에서 수입을 하고 우리가 잘하는 거는 우리가 해가지고 수출을 한다, 이런 논리다 보니까 미국이 강했던 전통적인 제조업 분야가 쇠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 임금이 싼 그런 국가로 이게 빠져나갑니다. 공장들이 다. 그래서 중국 같은 나라, 이런 아세아 이런 나라들로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인 제조업 분야,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이런 쪽에 실업자들이 양산이 되는데, 문제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라면 그런 실업자들에 대해서 사회 안전망을 제공을 하고 튼튼한, 그 다음에 이 실업자들을 재훈련하고 직업 재교육을 시키고 해가지고 다른 부문에서 직장을 얻을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겁니다. 민주당 정부든 공화당 정부가 됐든 간에. 결국 그래가지고 그 러스트벨트, 오하이오, 펜실버니아, 위스콘신 이런 지역에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했던 쪽이 완전히 돌아서 버린 거죠. 그래서 트럼프를 지지해가지고 트럼프가 당선이 된 겁니다. 트럼프 자신도 자신이 당선될지를 몰랐을 겁니다, 아마도. 예.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떨어져도 자기가 비즈니스 하는데 대통령 출마했다라고 하는 게 플러스가 되니까 상관없어 라는 식으로 생각했다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당선이 된 거죠. 근데 여기 이제 미국의 소득 배분 추세를 갖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요새 이름을 많이 날리는 그 레이 달리오라고 미국의 투자가가 그 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연구팀이 있잖아요. 그쪽에서 나온 자료인데, 미국 소득에서 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중을 1915년에서 100년 동안 관찰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1920년부터 1940년 정도까지 평균 45%까지 차지했어요. 그 소득 배분이. 이때가 언제냐면은 그 전간기 1920년, 30년대입니다. 아주 힘들고 어려웠을 때죠. 대공황이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미국 정부의 정치가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경제라고 하는 거는 정부가 개입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일종의 레세페어 리버럴리즘이라고 해서 자유방임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는데, 처음으로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집권을 하면서 그거 틀렸다라고 하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정부가 역할을 하죠. 이게 바로 케인지아니즘이죠. 케인즈의 훈수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소득의 불평등이 개선이 됩니다. 쭉 떨어지잖아요. 그 상위 10%의 그 비중이. 그래서 33% 정도 수준으로 언제까지 유지가 되느냐? 1980년대까지 유지가 됩니다. 1980년 초쯤까지. 그때가 어떤 때냐? 케인지아니즘의 시대죠.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이 모두 케인즈주의의 경제 철학, 경제 독트린을 채택을 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대형 프로젝트도 하고, 그래서 실업을 구제하고 복지를 갖다가 챙기고 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던 겁니다. 그런데 1980년이 시작이 되면서 뭐가 시작이 됐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신자유주의가 시작이 됐죠. 레건 내추리즘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여기는 다시 또 옛날로 회귀하는 거예요. 정부의 역할은 최소화하고
경제를 이 자유시장에 맡겨야 된다라는 식으로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소득 배분이 확실하게 불평등한 방향으로 막 올라가죠. 그 그래프를 보시면 노란색으로 이렇게 제가 칠해놨는데, 그래가지고 2015년에는 상위 10%가 미국 소득의 50%까지 차지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바로 이렇게 그 그래프가 오른쪽 상향으로 해서 올라가는 시절이 언제냐? 세계화의 시대입니다. 그 세계화의 시대에 낙오했던 그 일종의 그 힘들어했던 실업자들, 이런 사람들의 분노가 쌓여가는 겁니다. 차곡차곡. 근데 그 분노를 아주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당선된 사람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세계 정치가 큰 요동을 치게 되는데, 이 트럼프에 앞서서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 이 중국이 이렇게 도전을 해오니까 중국에 대응은 해야 되겠고 해서 나왔던 전략이 재균형 전략, 리밸런싱이라고 얘기하는데, 재균형 전략이라고도 하고 또 피보트 투 에이시아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국이 그동안에 너무나 유럽과 중동에 치중했다. 이제 아시아로 이 관심을 좀 돌리자라고 하는 전략입니다. 이제 다분히 중국을 의식한 그런 전략이겠죠. 그렇지만 오바마의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포용 정책을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홀드를 하고 계속해서 중국과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뭐 백몇십 가지 합의를 만들어내고, 중국 당신네들 무역 관행, 경제 관행 이거를 좀 더 공평하게 바꿔달라라는 식으로 요구하고, 중국 쪽은 약속하고 그러지만 전혀 그게 개선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 사회 기저에 자꾸 이렇게 불만이 쌓여가는 거죠. 중국이 기존의 세계화 시대, 자유주의 국제 질서 속에서 최대한으로 이득을 봐놓고서는 이 룰을 지키지 않고 굉장히 이기적으로 경제를 그렇게 중상주의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뭐 하는 이제 그 분노가 쌓여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트럼프 때 폭발이 되고, 그 폭발이 된 시점이 아까 말씀드린 2018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바마 전임자가 조지 W. 부시 대통령입니다. 이 사람이 그때 이제 조지 W. 부시 때 미국 파워가 어떤 의미에서는 일극 체제에서 절정을 치달았던 거거든요. 근데 그럴 때 겸손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국가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자기의 파워가 정상에 달했다 했을 때는 굉장히 절제하고 조심해야 되는데, 그걸 제가 보기에는 잃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임페리얼 휴브리스라고 얘기합니다. 제국적 오만. 휴브리스라고 하는 오만하다라고 할 때 그런 거고, 제국이었기 때문에 빠지기 쉬운 함정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이라크 전쟁이 터지고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터진 겁니다. 빨리 순식간에 끝날 줄 알았죠. 그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들은. 왜냐하면 미국 파워가 워낙 슈퍼 파워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10년, 15년 수렁에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파워가 상당히 이 힘이 빠지고, 위상도 국제정치에서 이 약화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 오바마 후임 대통령은 적극적인 해외 개입을 피해요. 그래가지고 시리아 같은 경우에 2012년에 그런 레드라인을 그었거든요. 뭐냐면은 만약에 시리아 정부군이 반군들을 향해서 화학무기를 쓰면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우리가 무력으로 공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2013년에 그러한 행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액션도 취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심리적인 공백 상태가 생긴 겁니다. 미국 별거 아니네 라고 하는 그런 허점이 보이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온 게 러시아였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시리아에 개입을 하고 하면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중동 지역에 더 커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남중국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바마하고 시진핑하고 정상회담 해가지고 약속한 게 뭐냐면 남중국해의 섬들을 군사화하지 않는다. 그 위에다가 군사기지를 건설하지 않는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거를 못 막았어요. 그냥 말로만 강하게 항의하고 뭐 그 항행의 자유 이 작전이다 해가지고 군함을 갖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그랬는데 실제로 군사화를 저지시키지를 못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의지와 미국의 어떤 리더십에 대한 회의감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세안 국가들이 그때 서서히 이렇게 미국 믿을 수 없겠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 후임으로 등장한 트럼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화 과정에서 소외계층의 분노를 이용해서 당선을 했는데 자기를 지지해준 그 유권자들의 뜻을 그대로 반영하는 정치를 합니다. 세계화에 반대하죠. 반세계화. 그 다음에 이민을 반대하고 중국을 아주 때리는 그러한 정책을 펼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2018년에 중국산 제품에다가 고율 관세를 갖다가 부과를 하는 겁니다. 이 고율 관세를 부과를 해가지고 이 2018년을 갖다가 신냉전이 시작한 분기점이다 이렇게도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를 계기로 해가지고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 완전히 대결 정책으로 전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바이든이 이제 집권을 하죠. 바이든이 등장을 하고 나서는 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뭐냐? 추락한 미국의 리더십을 되찾겠다. 민주주의를 중시하고 동맹을 중시하고 트럼프가 경시했던 동맹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자주의 지키고 중산층을 위한 외교를 하겠다 이렇게 내세웠고 블링컨 국무장관이 작년에 미국의 전략, 중국에 대항하는 미국의 전략은 뭐냐면 투자와 연합과 경쟁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투자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미국의 본토 안에다가 돈을 막 이 투자를 많이 하는 겁니다. 외국 돈, 미국 돈 할 것 없이. 그래가지고 많은 법안을 갖다가 제정을 했죠. 인플라 감축 법안, 인플레 감축 법안, 인프라 법안, 뭐 코로나19 부양 법안,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미국의 경제력을 회복을 하고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플러스 외국 기업들을 막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 삼성, 뭐 SK, 현대 다 인바이트를 해가지고 미국에 투자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바이든 정부의 차이점은 뭐냐면 트럼프와의 차이점은 뭐냐면 트럼프는 완전히 고립주의적인 정책으로 완전히 단독 플레이를 했어요. 동맹도 필요 없다, 못 믿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바이든은 그게 아니고 미국이 중국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가장 우월한 강점, 그게 뭐냐? 동맹이다. 이 동맹을 활용해야 된다 해가지고 동맹 네트워크를 갖다가 구성을 하고 이거를 동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연합 전략이죠. 국제연대를 통해 가지고 그 국제연대로 중국을 압박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트럼프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셈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상태에서 중국과 경쟁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바이든이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재작년인가요?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철수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굉장히 그 약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마 저는 그런 모습도 푸틴이 러시아를 공격을 하는 심리적인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참 미국이 별거 아니거든요. 의지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근데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바이든 쪽에서는
이거 아주 단단하게 러시아한테 대응하지 않으면 진짜 그야말로 미국은 완전히 끝나겠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역사상 최강의 제재를 갖다가 지금 러시아한테 부과를 적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중 대결의 시대로 진입을 했고, 이거는 경제뿐만 아니라 군사, 기술, 외교, 이념 이런 쪽에서도 심각하다. 외교 쪽에서는 이 중국은 아시아 패권을 추구하고 서태평양으로 진출하려고 하고, 서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동중국해,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을 하고 1대1로로 유라시아를 통합을 하고, 그 다음에 트럼프와 바이든은 여기에 대항해서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나가고,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이 쿼드죠.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네 나라가 뭉치고, 그 다음에 미국, 호주, 영국 세 나라가 또 뭉쳐서 오커스라고 하는 거를 만들었고, 한국, 미국, 일본이 협력하고 이거를 강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인도 태평양과 나토를 연계를 강화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일 지금 신경 쓰이는 것은 군사입니다. 군사. 왜냐? 군사적인 긴장이 아주 고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대만 문제를 보시면은 이게 심각한데, 시진핑은 무엇을 생각하는 사람이냐? 중국 역사상 마오쩌둥이나 등소평에 버금가는 그 반열에 올라서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핑 같은 경우에는 카리스마도 있었고 엄청난 업적이 있었죠. 근데 이 사람은 없어요, 그런 게.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하기 가장 유일하게 내세울 수 있는 업적, 그게 이 대만 통일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측근한테 그렇게도 이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내가 장기 집권, 임기를 연장한 것은 내 임기 내에 대만 통일을 하기 위해서다라고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만 통일이라고 하는 거는 시진핑의 어떤 이 정치 생명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핵심 사항이죠. 이제 그러면서 이 문제는 뭐냐면은 대만인데 정작 대만 사람들은 생각이 중국을 떠나고 있어요. 마음이 중국을 떠나고 있어요. 왜냐? 중국 사람들이 한 3, 4년 전에 홍콩에서 한 것을 보고서 이게 일국양제라고 하는 거는 이건 허구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홍콩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완전히 이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가지고 이렇게 진압을 해버렸잖아요. 근데 일국양제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나라는 하나지만 정치 체제는 다양하게 용납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원칙을 스스로 안 지킨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서 대만 사람들도 우리 만약에 통일되면은 완전히 우리는 민주주의 포기해야 되겠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국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을 스스로 중국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대만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진 겁니다. 이게 또 이제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불안하고 조급하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미국의 경우에는 지금 그동안에 미국이 중국을 포용하고 있었을 때는 하나의 중국 원칙이라고 하는 거를 아주 충실하게 지켜나가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조심하고 그랬었죠. 근데 완전히 이제 중국하고 척을 짓고 중국하고 싸우는 대결하는 그런 관점에서는 이 사람들이 자꾸 좀 뭐라고 할까, 하나의 중국 원칙을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이제 보여요. 예를 들자면은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하고, 그 다음에 케빈 맥카시 지금 이제 하원 의장이 또 차이잉원 대만 총통을 만나고 하는 이런 것들도 그렇고,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맨 처음으로 통화한 사람이 누구냐면 차이잉원이에요. 전화를 걸어가지고 통화를 했어요. 근데 그런 사건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미국과 중국이 사이가 나빠지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지금 이게 서로 얽혀 있다는 거예요. 중국과 대만과 미국의 상황이 서로 지금
매우 꼬여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와 같은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조그마한 사고가 완전히 통제되지 않은 채 완전히 폭발할 수가 있는, 그래서 전쟁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죠. 예.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중요한 거는 군사 당국 간의 하트라인이 있고, 그 다음에 서로 소통을 하는 채널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작동을 해야 상대방이 실수를 했을 때 그쪽에서 이쪽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이번에 실수였어. 너네들 공격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행동을 자제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완전히 다 끊어졌어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 미국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네가 하트라인을 작동시켜가지고 통화를 하는데 중국에서 안 받는다는 거예요. 중국은. 근데 이제 그거를 갖다가 보는 학자들의 시각은 뭐냐면 중국의 권력 집중 체제 때문에 그렇다. 탑 리더가 권한을 완전히 독점하고 있을 때 그 밑에 사람이 함부로 미국에서 전화 왔다고 해가지고 받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진핑 체제가 갈수록 파워가 집중이 되고 이게 굉장히 하이어라키컬한 그런 질서로 국내 정치 체제로 바뀌면서 그렇게 이제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2020년 10월 30일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이 중국 합참의장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통화를 합니다. 왜 통화를 하느냐? 그때가 이 선거, 대선 직전인 상황인데요. 그 상황에서 중국 사람들이 미국이 중국을 공격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오해를 직접 통화를 해가지고 풀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전화를 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중 간의 소통이 얼마나 없고 얼마나 서로 오해가 잘못하면은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는지를 갖다 보여주는 사례죠. 2021년 3월 달에 인도 태평양 사령관 필립 데이비슨 제독이 2027년 이내에 대만 장악을 중국이 시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고, 22년 작년 1월 27일 날 미 공군 마이클 미니안 장군이 부하들한테 메모를 보냈는데 거기에 보면은 자기 직감으로 2025년에 전쟁이 터질 것 같다라고 그렇게 메모에 썼는데 그게 언론에 노출이 됐어요. 왜? 2024년 내년 1월 달에 대만 선거가 있고 2024년 11월 달에 미국 대선이 있는데 엄청난 혼란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이거를 중국이 활용하려고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었다는 거죠. 근데 시진핑이 중국몽을 내세우면서 굉장히 야심적인 이 외교를 해오고 그랬는데 중국몽의 큰 꿈과 지금과의 현실, 중국의 현실과는 상당한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요. 이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올해 2월 4일 날 중앙일보에다가 기고를 했었었는데 혹시 관심 있으시면은 제 홈페이지 주소는 제가 맨 마지막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근데 여기에 이제 딜레마가 뭐냐면 인구가 감소를 하기 시작했어요. 작년부터 중국이. 세계 최고의 인구 많은 나라인데 인구가 감소를 하기 시작했고 출산율이 1.18이에요. 중국의 출산율이. 근데 그게 현상 유지가 되려면은 2.1이 돼야 돼요. 네, 2.1이. 참 걱정스럽죠. 사실 걱정해 줄 처지는 아니지만 0.78입니다. 아주 기록을 유지를 하고 있죠. 네. 경제 성장이 이제 고성장 시대는 완전히 가버렸어요. 작년에 3% 성장을 했는데요. 올해 5% 뭐 하면 잘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하고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엄청난 부채가 누적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지금 경제에 큰 족쇄가 되고 있고 완전히 미국과 중국이 대결하는 구도가 형성이 되면서 국제적인 포위망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유럽이나 미국의 기업들이 중국에서 막 빠져나와요. 그리고 대체 투자지가 어디냐 하면서 막 찾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대체 투자지로 가장 많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게 인도입니다. 인도.
제가 2월 달에 인도에 그 회의가 있어서 가지고 갔는데, 갔더니 인도 사람이 뭐라고 자랑을 하느냐면, 지금 한 달 동안에 4명인가 5명 외국의 그 수반, 대통령 총리들이 방문을 했다. 곧 있으면 일본에서도 온다 하면서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게 인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시진핑이 도광양해를 너무 일찍 버렸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중국이 이렇게 커가는 중국이 위험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디클라인 해가는, 쇠퇴해가는 중국이 더 위험하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미국 안에서 나와요. 왜냐? 이 지도자의 입장에서 우리나라 국력이 좀 힘들고 어렵네, 앞으로 계속 이 깔아앉을 일밖에 없네, 그렇게 판단을 하면은 자기가 그 전에 약속했던 공약들을 재빨리 시간이 더 이상 흘러가서 중국 국력이 약화되기 전에 해치워야 된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대만에 대한 이 공격이죠. 그래서 이게 더 위험하다라고 하는 주장을 미국에서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할 브랜즈라고 하는 사람하고 마이클 베클리라고 하는 사람이 페이퍼를 썼는데, 책을 썼는데, 바로 그런 주장이 핵심입니다.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 대한 도전 세 번째는 북한 위협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고체 연료 추진하는 미사일을 개발을 해가지고 완전히 그 탐지 시간 30분이라고 하는 시간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래서 동굴이나 이런 데서 꺼내가지고 즉시로 발사할 수 있게끔 만들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이게 한국의 그 킬체인이라고 하는 삼축 체계의 한 축을 무력화시키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두려움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유입니다. 킬체인이라고 하는 거는 적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탐지를 한다라고, 이 탐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 탐지할 시간을 안 주는 겁니다. 고체 연료가 개발이 돼가지고. KN-23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저고도로 날라오는 단거리 미사일이 있어요. 저고도로 활공을 하기 때문에 이게 그 미사일로도, 레이더로도 탐지가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이걸로 남쪽의 모든 군사기지를 갖다가 개전 초기에 완전히 파괴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탐지가 힘들기 때문에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제, 삼축 체계의 또 다른 축이죠. 이거를 약화시킨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북한이 지금 하고 있는 게 SLBM, 잠수함에서 이렇게 공격을 하는 능력을 크게 지금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냐? 북한에서 날라오는 미사일을 탐지하기 위해서 성주에 사드 기지가 있는데, 그래서 북쪽을 향해서 레이더가 이렇게 향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북한이 잠수함을 보내가지고 저 남쪽에서 뒤통수를 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게 완전히 적에게 뒤통수를 노출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 외교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요. 아까 맨 처음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중국, 러시아, 일본에 둘러싸인 분단된 한반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외교를 생각하고 전략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게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될 사항은 금방 설명드린 북한 변수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북한의 문제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 판단이 달라지고 그거에 따라서 외교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달라지겠지만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심각한 상황이고 이거는 수많은 한국 국민들에게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70%, 80%가 이래 가지고 되는 거냐, 우리도 자체 핵 개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하는 상황이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 문제, 안보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살고 죽는 생사가 걸린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교 전략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거는 이 생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거는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한미 동맹을 튼튼하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챙겨야 될 게 바로 중국과 러시아인데,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에는 어찌 보면 더 잘 사느냐 덜 잘 사느냐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잘 사느냐 덜 잘 사느냐의 문제보다 생사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죠. 그러나 중국 같은 경우에 우리가 현재 그 굉장한 어떤 상호 의존 관계에 있고 무역을 하고 투자를 하고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중국과 한국과의 상호 이득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호혜의 관점에서 이 상호 관계를 계속해서 잘 우호적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게 이제 외교의 능력이죠. 외교하는 사람들의 능력이죠. 얼마나 능란하게 그거를 해낼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해나가야 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 생각해 볼 문제는, 우리는 그런 용어를 많이 씁니다. 친일, 반일, 친미, 반미. 이 나라 이름 앞에다가 친, 반 이런 거를 붙여가지고 쓰는 나라는 제 기억으로는 없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오로지 한국에서 이런 용어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 외교를 바라보는데 기본적으로 머리로 계산하고 생각하고 하면서 바라보는 게 아니고 가슴 속으로 좋으냐 싫으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외교를 지금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외교는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되는 게 바로 외교다라고 하는 것이죠. 철저하게 계산하고 이익을 따지고 이익에 따라서 때로는 친구가 적이 되기도 하고 하는 세상이 국제무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국가의 이익을 먼저 내세우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외교를 바라볼 때에는 진영 논리는 뒷전으로 미루어 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진영 논리가 아니라 한국에게 정말로 이득이 되는 게, 이익이 되는 게 무엇이냐를 먼저 생각을 해보고 외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외교를 바라보는 시각을 우리가 좀 그렇게 바꿔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출발점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 이제 뭐 제 홈페이지하고 페이스북 가지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 여기까지 드리기로 하고, 제가 계획보다 한 15분 정도 더 말씀을 많이 드린 것 같은데, 지금부터는 이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2분께서 아주 좋은 질문,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하여튼 되는 데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질문이 친미, 반미 프레임을 과연 넘어설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건데요. 그거에 대한 답변으로 독일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일이 1990년에 통일이 됐는데요. 89년에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그때 그 과정을 보면은 참 이 사람들은 우리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독일과 우리 상황이 비슷한 점도 있지만 여러 가지 다른 점들이 많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본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포인트들이 보이는데, 첫째는 서로 싸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과 무엇이 싸우지 않느냐. 한국에서는 진보는 햇볕 정책 주장하고, 이제 보수 정부는 일종의 북한에 대한 압박 정책 강조하고 하면서 서로 등을 지고 서로 싸우고, 정권이 바뀌면은 그래서 확 지난 정부에서 했던 거 뒤집어 버리고 이제 그랬던 것이 우리의 경험인데, 독일의 경우에는 달랐습니다.
간단히 빨리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독일의 경우에는 1970년대 초에 빌리 브란트가 동방정책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동방정책을 들고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은 이제까지 적으로 생각을 했던 동독을 품어안고 포용을 하자, 교류 협력을 하자. 그 다음에 동독이 뒤에 있는 동국권 국가들과도 관계를 개선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동방정책을 추진을 합니다. 1970년대 초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이거는 어떤 그 정책과 대척점을 이루느냐면은 기민당, 기독교 민주당이 추진해왔던 친서방 정책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 민주주의 국가인 영국, 프랑스, 미국 이런 나라들과의 관계를 우리가 중시하고 그걸 강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었죠. 근데 그 친서방 정책은 기민당의 그 아데나워 이후로 쭉 이렇게 흘러내려온 아주 중요한 서독의 외교 정책이었습니다. 근데 동방 정책이 1970년대에 시작이 되면서 쭉 지속이 되다가 1982년에 정권이 바뀔 때 그 연립정부가 이 3인당 주도에서 기민당 주도로 바뀝니다. 이제 진보 정부에서 보수 정부로 이렇게 바뀌는데 그때의 총리가 누구냐면 이제 헬무트 콜 총리였죠. 이 사람이 뭘 했느냐면은 자기하고 경쟁했었던 3인당의 동방 정책을 그대로 계승을 합니다. 이걸 버리는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대동독 포용 정책을 지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서독 간의 교류 협력이 끊기지를 않고 20년 동안 지속이 되면서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커집니다. 저는 그걸 구심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과 사람들 간에 끌어당기는 힘이 구심력이 강해지고 그 다음에 주변 국가들 사이에 이 나라가 통일이 되지 않았으면 하면서 이렇게 뭐랄까 방해라고 할까 하여튼 그걸 싫어하는 그 힘, 그건 원심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원심력은 약해지고 그래야 통일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구심력을 강화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동방정책이었고 이것이 보수 정권 하에서도 끊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나서 통일을 원했던 게 동독의 주민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90% 이상이 우리 통일해야 되겠다 서독하고 해서 통일이 된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뭐 흡수 통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건 표현이 잘못된 겁니다. 동독 사람들의 철저한 동의에 입각해가지고 그게 이루어진 겁니다. 이제 그걸 가능하게 했던 정책이 보수당 정부 하에서도 유지가 됐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구심력을 강화했다는 거. 서방의 그 기민당 주도의 친서방 정책은 뭐냐? 이게 제대로 작동을 했기 때문에 미국의 조지 H.W. 부시 대통령이 최초로 독일 통일은 유럽의 이익이 되고 평화를 침해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을 하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미뤄졌습니다. 왜 그게 중요했느냐? 당시에 프랑스의 미테랑 그 다음에 영국의 대처 총리 이 두 사람이 한 10번 정도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독일이 통일되는 걸 막을 것인가 라고 하는 거를 서로 논의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가장 파워풀한 미국의 조지 H.W. 부시 대통령의 지지선언이 나오면서 이 영국이나 프랑스의 그 반대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서서히 누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통일에 찬성하게 됐는데 이건 바로 친서방 정책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근데 이 보수 쪽의 친서방 정책하고 진보 쪽의 이 포용 정책, 이 동방 정책이 서로 대결하고 죽자 살자 싸우고 시간이 지날 때마다 뒤집어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같이 공존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낸 겁니다. 시너지 효과를 내 가지고 통일이 된 거예요.
한국 사람들, 한국 정치인들이 그런 자세로 정치를 한다면 우리도 희망이 있다고 보는데 그게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제가 이 슬퍼하는 이유죠. 그게 아닌 것 같다. 분명한 차이가 있잖아요. 이게 이런 모든 문제를 정치화 시켜가지고 자기 바로 눈앞에 그 이익, 그 다음에 자기 정당의 이익, 이것만 고려를 하지 길게 봐가지고 뭔가 나라에 유익한 건가라고 하는 거를 과연 생각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바깥에서, 정치권 바깥에서 보는 저의 생각은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독 사람들이야말로 친미 반미의 프레임워크, 친소 반소의 프레임워크를 넘어선 사람들이죠. 전형적인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냉전 상황과 다른 오늘날의 상황에서 이 비동맹이나 대연정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각제적인 이런 얘기도 하셨고, 저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정치 개혁이 시급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승자 독식의 권력 구도, 그러니까 한 표라도 더 많이 얻은 대통령이 모든 권력을 갖다가 독점을 하고 한 표라도 더 얻은 당이 모든 또 어떤 그 권력을 의회에서 독점하다시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당은 4년 내내, 5년 내내 이 임기 내내 앙앙불락 저 정권이, 저 대통령이 실패해 주기를 갖다가 학수고대를 하고 하는 시스템이 오늘날의 한국 정치 시스템입니다. 그걸 고치자고 이 얘기는 나오는데 한 번도 제대로 이제까지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이거는 그야말로 참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권이 이렇게 승자 독식의 구조가 아니라 내각제가 됐든 아니면 어떤 형태, 소선거에서 중선거제를 바꾸든 뭐가 됐든 간에 이 정치 체제를 개혁을 해서 권한을 나누어 가지고, 그리고 또 이 군소 정당들도 많이 정치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약간 짧은 기간 동안 정치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때 이 새로 당 만드는데 정강도 만들고 하는 작업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때 보니까요,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한국은 완전히 양당 기득권 체제여가지고 새로운 정당이 생기는 것을 갖다가 진입장벽을 높게 세워서 막고 있다라고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세상 변화를 정치권이 흡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가 되는 겁니다. 이 두 개가 따로 놀아요, 따로 완전히. 그래서 사람들이 민원 사항이 있고 강력한 요구 사항이 있으면은 국회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길거리로 이제 쏟아져 나와서 이렇게 이게 일상화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형태로든 정치 개혁이 시급하다. 이거는 정치권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바로 외교의 문제, 여기에 직결된다라고 하는 점을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이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 과학을 믿는 사람인데, 과학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가지고 아주 창피한 케이스들을 갖다가 보여준 게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대응할 때 보면은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CNN을 보고 그러는데, 코로나 대책본부가 세워가지고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 나와가지고 무슨 희한 반짝한 얘기를 하고요. 무슨 소독제를 먹으면은 코로나가 낫는다는 얘기를 갖다가 일부의 대통령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참 미국이 어쩌다가 저렇게까지 됐을까 하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과학을 믿는 사람이다. 과학자들이 뭐라고 하는지를 보고서 거기에 따르는 게 저는 정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자들이 정말 오염이 돼가지고 이거는 위험하다 그러면 그걸 따르는 거고, 과학자들이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걸 이제 문제가 없는 걸로 우리가 생각하고 정책을 갖다가 거기에 맞추는 것이고,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럴 마음의 자세들이 돼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균형외교에서 가치동맹으로 바꾸는 게 맞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십 년 국제정치 외교를 들여다보았는데 요즘 같은 상황은 처음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세상이 굉장히 변하고 있습니다. 이 국제정치의 그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옛날에 한 5, 6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과 중국 간에 이렇게 싸울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하지 못했고요. 2018년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또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의 군사기술 수준이 이렇게까지 올라가 가지고 완전히 이 한국의 안보를 위협할 거라고는 생각하지를 못했었고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어느 대국이 이웃의 소국을 무자비하게 그냥 침공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전쟁 범죄 같은 행위를 갖다가 아주 저지르고 그런 일들이 상상하기가 힘들었죠. 5, 6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지금 힘들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를 균형 외교를 할 것이냐 가치 외교를 할 것이냐의 판단은 지금의 상황이 냉정하게 어떤 상황이냐를 분명하게 파악하고 인식한 기반 위에서 해야지 5년 전에 이거 우리 했는데 이거 지금도 맞는 거야 라는 식으로 보는 거는 나는 아니다라고 봐요. 냉정하게 현실이 어떤 현실인지를 보고 거기에 대응하는 그런 외교를 해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그래서 미일 중러를 다 고려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살고 죽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고, 그런 맥락에서 일본, 아까 일본에 관한 질문도 나왔습니다만 일본과의 관점도 우리의 이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게 당연하다. 근데 그 이익 중에는 안보 이익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수함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본 군함이 북한 그 잠수함이 제주도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거기서 미사일을 쏘아가지고 우리를 공격한다 했을 때 이건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일본은 실질적으로 이건 하나의 사례에 불과합니다. 여러 사례 중에 실질적으로 대잠수함 작전 능력이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활용을 하는 게 우리에게 국가 이익이 되고 안보가 되는 것이지, 일본은 일본이고 북한은 북한이고 이건 따로 노는 거야. 이 이슈를 연결시키지 마. 저는 그렇게 보는 건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외교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국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어떤 1차적인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는 살고 죽는 문제인 그 동맹에 가 있지만 중국도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으로 서로 이득이 되는 그런 관계가 깊이 유지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상호적인 이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해나가자라고 이 얘기를 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북한의 위협이 당신네들도 보듯이 이렇게 시급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보 차원에서 미국과 이 동맹 관계를 중시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건 당신네들도 봐서 알지 않냐, 북한의 위협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중국은 한국에게도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가자라고 이 얘기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품 안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러시아의 경우에는 저는 조금 중국과는 케이스가 다르다고 봅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그렇게 한국한테 중요한데 이거를 정면으로 침해를 하는 침략 행위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한국의 입장에서 그 제재 그 전선에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좋은 질문이십니다. 한국이 사실 여러 지수로 따져봤을 때 소프트 파워가 세계 2위래거든요. 미국 다음으로. 그렇게 커져 있습니다. 제가 재작년 가을에 하버드 대학에 가가지고 한 학기 강의를 했는데, 저는 학생들이 내 강의에 몇 명이나 올래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한국 그 조그마한 나라, 멀리 떨어지는 나라, 관심도 없을 텐데. 근데 이게 원래 15명하고 하는 세미나 코스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규칙이 뭐냐면은 세미나 코스는 15명 이상 못 받는다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8명, 그 승명 지원을 하면은 이렇게 추첨을 해가지고 떨고 가야 돼요.
근데 거기에 18명이 어플라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추첨을 했어요. 한국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높아졌는데 제가 그때 느낀 거는 옛날의 한국이 아니구나 하는 거였거든요.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요, 이 친구들은. 이게 완전히 미국 사람인데 논문을 갖다가 써가지고 냈는데, 학기말 논문을 써서 냈는데, 주체 사상에 사상적 기원해가지고 썼는데 아주 뭐 그 훌륭한 논문을 쓴 애들이 있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은 굉장히 그러한 사회적인 가치나 이런 측면에서 전 세계를 향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모범을 보이고 리드해 나갈 수 있는 지금 여건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리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고, 한국 사람들을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어떤 의미에서는 따라올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모범적인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 거겠죠. 국제 무대에서도 정말 헌신적으로 우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힘든 나라 지원해 줘야 되고, 뭐 환경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앞장서 가지고 리더십을 보여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건 기본적으로 이제 이 모든 이슈를 정치화해 가지고 어떤 국가 이익보다는 자기 편의 이익, 자기의 이익, 자기 당의 이익, 뭐 이런 거를 추구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정치권의 자기 개혁이라고 할까, 성찰이라고 할까, 이게 전제가 돼야 된다. 뭐 정치권이라고 하는 거는 뭐 여야를 불문하고 진보 보수를 불문하고 태도에 있어서의 큰 변화가 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젊은 세대가 그런 맥락에서 볼 때 기성세대보다는 더 희망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더 열려있고 더 실용주의적이고 그런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젊은 사람들한테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 대통령이 미국에 가가지고 한미 간의 핵 협의 그룹 이것도 만들고, 그 다음에 전략 잠수함을 더 자주 한국에 기항을 시키겠다, 뭐 이런 약속도 받아내고 사이버 협력도 하고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 북한의 반응이 굉장히 거셌습니다. 날카롭고 강도가 높았습니다. 그 얘기는 역설적으로 북한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뭔가 를 느낀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인데, 기본적으로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을 했는데, 이제 거기 핵 협의 그룹 같은 거가 만들어진 거는 저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앞으로 우리 정부가 얼마나 능란하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한미 간의 군사 협력, 이 핵 관련 협력 이런 거를 강화시켜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게 만들 것이냐, 이게 지금 관건이겠죠. 제도만 만들어 놓고 제대로 활용을 못 한다 그러면 그거는 별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 이건 정말 굉장히 중대한 이슈입니다. 굉장히 중대한 이슈고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랄 뿐인데, 한국의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이 터지게 되면은 주한미군이 어떻게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고요. 주한미군이 대만으로 옮겨갈 경우에 중국이 가만히 있겠느냐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또 하나 변수는 북한이죠.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미군이 빠져나가면은 일종의 공백이 생기고, 그러한 혼란 상황을 활용하기 위해서 북한이 도발을 한다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심각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신문에다가도 우리 정부는 조용히
모든 대만 사태 관련 시나리오를 작성을 해보고 각각의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대비책을 미리 만들어 놔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